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 글로벌 자동차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뉴스는 글로벌 오토노스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혼다와 닛산의 합병 논의입니다. 이미 별도의 칼럼을 통해서 이와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조금만 좀 각도를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쉽게 말하면 르노가 그 자본을 투자했던 상황에서 르노하고 자본 정리가 되고 는 상황에서 그 자본 르노의 지분을 누가 인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부각됐고, 그 상황에서 대만의 폭스콘이 르노의 지분을 매수한다라는 움직임이 일면서, 그래서 일본 내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자국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혼다가 그 이 닛산의 그 르노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이 지금 합병 논의 시작입니다. 논의에 관한 그 뉴스가 보도되자 닛산의 그 주가가 도쿄 증시에서 24% 급등했고 혼다 주가는 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닛산에게 도움이 되고 혼다는 손해라는 얘기죠. 혼다는 뭐 오토바이가 1,500만 대 정도 생산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그 불안감이 좀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혼다가 닛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두 회사가 사실은 위험도 또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닛산이 심각한데 그걸 혼다가 구제한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쓰비시까지 포함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진행이 될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합병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내세우는 것은 전기차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강화하겠다 그런데 이걸 일단 외형상으로 보기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리겠다는 건데요. 규모의 경제 논리는 20세기 중반에 GM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20세기 말에 이 가장 그 극단적으로 규모의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그 합병이 다이멀러 클라이슬러였고요. 현대 기아였고요. 또 합병은 아니지만 또 동맹이라는 관계에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기아를 제외하고는 다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제휴 관계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나 또는 아예 그 또 다른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버리고 이 합병 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스텔란티스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 내에서 일본 기업끼리 합병 논의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회사 13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8개만 승용차 생산하고 있는데 그 이 8개 승용차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 혼다, 닛산, 미쓰비시가 같이 뭉치고 이제 스바루라든가 마스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요타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가는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두세 개 정도로 통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의 그 이 공장 폐쇄와 관련된 구조조정 계획 발표 이후로 이 12월 초부터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굉장히 대규모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사측에다가 2030년까지 고용 안정 계약을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그 대안으로 근로자 보너스 지급을 포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독일 이제 전체 지역에서 9개 공장에서 10만 명이 대규모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3분기 연결 순이익이 69% 감소한 12억 유로 떨어졌다는 것도 부각이 됐고 또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독일 자동차 업계 노조의 노동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시간당 평균 인건비가 62유로, 주변 유럽 국가의 두 배에 달하고요. 미국 44유로에 뭐 44유로보다 40% 높고 일본 24유로보다 약 2.6%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걸로 지금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 인력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900만 대가 넘는 생산하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지금 서구적 사고 방식이 당연히 맞는 얘기죠. 또 구조조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가는 또 오르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차원을 지켜보자면 BYD는 연간 생산 대수가 지금 기준으로 400만 대가 조금 넘을 겁니다, 올해. 근데 그 직원이 90만 명이에요. 그래서 연구개발소의 이제 엔지니어가 11만 명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에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무작정 한쪽만 보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생긴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중국이 오를지 독일이 오를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지겠죠. 크게는 이제 이 그동안 해왔던 논리들 하자면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논리로 시장 독재를 시작해온 중국이 우세할 것이라는 이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폭스바겐은 11월 달에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그 10%나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EPA 환경보호청이 이 캘리포니아주에 2035년까지 가솔린차 판매 종료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만 다 탑재한 차를 판매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는 신차의 최소 80%를 배터리 전기차로 또 최대 20%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2020년에 처음에 발표한 것이고 이번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오리건주 포함해서 11개 주가 채택했습니다. 과거에 그 클린 에어 액트라고 그 역시 캘리포니아주 가장 앞섰던 공기청정 관련 그 법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도로 했었는데 그때도 약 16개 주가 따라 했었고 지금도 11개 주가 같이 하는 건 상황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GM하고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 등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또 당연히 1월 달에 취임하게 될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이 승인을 철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부딪히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에 이런 규칙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연방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주정부에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특별치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그 샤오미가 15년 내에 세계 5대 자동차 재수사를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터무니없다고 저는 들려요. 15년이라고 시간이 그렇게 장기적인 전망을 하지 않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하고요. 샤오미는 올해 3월 달부터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2021년에 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3년 만에 공장을 짓고 3년 만에 신차 출시했고 그 3년 만에 출시한 차를 가지고 독일 유르브르킹에서 동급에서 가장 빠른 속도, 특히 그 북코스에서 7분 이내로 돌파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이제 이 샤오미는 자동차 판매 대수를 구체적으로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에, 11월 달에 2만 대를 돌파했다라고만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올해 원래 당초 10만 대 판매 목표를 13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높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워낙 차가 잘 나가서 주문 고객들이 최소 19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2공장의 건설 중이고 내년 6월 달에 완공된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가장 지금 무서운 건 시장과 속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속도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속도는 거론되지 않죠. 네, 중국의 속도가 무서운 겁니다. 1년 만에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이고 근데 그중에서 이 샤오미가 공장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도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완공되면 생산 용량이 30만 대 늘어난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생산 용량을 또 소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SUV YU7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합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신기술, 그들의 신기술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스테이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유압이나 기계적인 연결 없이 전기적인 명령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스티어링을 작동한다. 이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일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미디어들은 그들의 문제점을 별로 그렇게 노출하지 않죠. 왠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들어서 중국의 미디어들도 영어로 하는 미디어들도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둘씩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테슬라가 유로 판매가 38%나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11월 유로 판매가 30% 감소했고 11월까지 누계 판매는 13.7%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감소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판매 감소가 유럽 전기차 판매 전체의 판매 감소세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올해 11월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은 1.4% 감소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면 1.3% 증가한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프랑스가 24.4, 독일이 20.8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가 있지만은
어쨌든 실제 유럽 전기차 판매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사이버 트럭 등 신차 수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매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IRA에 의한 세액 공제가 폐지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의 힘을 믿고 그 자율주행을 좀 더 낮은 과정에서 좀 더 쉽게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의 지침 철폐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요. 또 이 인수팀은 중국산 자동차 수입 차단, 배터리 관세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는 이미 관세가 100%가 매겨져 있죠. 그럼 어떻게 차단할까요? 매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 관세 강화. 그러니까 이게 구호에 그칠 것인지 실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공급하게 될 지리 자동차 그룹의 지커 브랜드의 007이라고 하는 미니밴을 어떤 식으로 웨이모가 이용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 이미 올 봄에도 여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캐나다로 수입을 해서 캐나다에서 몇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 합니다. 언제나 아시겠지만은 법이 아무리 강제를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가격은 낮추고 내연기관차는 가격을 인상한다 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 판매를 더 강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경은 이산화탄소 규제를 인한 막대한 벌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차 평균 승용차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3.5g/km당 배는 153.9g/km당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95유로인가요? 벌금을 구람당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 따라서 수십억 달러에서 많게는 160억 달러까지 이르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유럽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13%밖에 안 되는데 내년은 최소한 20% 올려야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BMW와 메르세데스는 올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르노는 목표 미달 가능성이 없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뿌조 내연기차 가격을 500유로 인상했고 르노도 가솔린 모델 르노 클리오를 300유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독일 시장에서 ID3 가격을 3만 유로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춘 만큼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늘려준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이 일본 야노종합연구소가 전기차 비중이 2035년에 최대 25%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럽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돼 있죠. 그런데도 25%랍니다. 네, 저는 이제 야노종합연구소라든지 일본 자동 연구소들의 그 자료를 많이 봐왔습니다만 다른 그 글로벌 컨설팅이나 시장 조사들 그랬듯이 그렇게 장기적 전망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맞을 거라고 맞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야노종합연구소는 올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감소했고 또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라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화석연료 수요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던 세계적인 투자기관들도 화석연료 쪽에 여전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둔화를 그 야노종합연구소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 배경으로 중국은 여전히 충전 인프라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럽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거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보조금 중단까지 겹쳐서 전기차 판매는 크게 늘 수가 없다. 그래서 야노종합연구소는 공격적으로 봐서 2030년에 전기차 비중이 20.6%, 2035년은 25.3%일 것인데 만약에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부각된다면 보수적으로 17.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 상황은 전기차로 가야 돼야 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당위성과
각 국가의 그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여러 가지 뭐 경제적 문제가 부딪힌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현실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과 현실성이 충돌하는데 그 결과로 결국은 탄소 중립의 길은 멀어지고 기후 재앙은 더 악화되고 그러면은 지구촌의 생물체가 여섯 번째로 멸종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강하게 환경 논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